네, 안녕하세요. 히쌤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냉전체제의 완화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제3세계의 등장, 유럽의 통합, 냉전체제의 완화, 중국과 일본의 성장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역사 바로 보기 시간에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영어를 조금 아시면 첫 번째 First World, Second World, Third World 막 이렇게 써놨죠? 이게 뭐냐? 제3세계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기 보면은 봅시다. 1세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운 자유주의, 자본주의 영역 국가들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도 우리나라가 껴있죠? 남한과 저기가 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쭉 껴져 있고요. 그리고 세컨드 월드 공산주의 진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속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제3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역시 껴있다. 물론 그 나라들 사이에서도 뭐 이쪽이니 저쪽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제3세계가 형성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장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이 독자적 발전을 도모했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에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려고 해요. 이쪽 저쪽에 껴서 애매해지거나 또는 서로 싸우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반동회의라는 것을 시작으로 반식민지주의 그리고 비동맹주의 등을 내세운 평화 10원칙을 채택하게 됩니다. 미소 중심의 냉전체제 완화에 영향을 준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이 국가들은 반식민주의와 비동맹주의를 이야기했냐? 반동회의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국가는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가 아니고 새롭게 된 독립국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이나 자본주의 진영이나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에 엮여 있으면 당연히 또 식민지 같이 될 것 같은 느낌, 또는 동맹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회의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3세기뿐만 아니라 유럽 역시 통합을 추진을 했어요.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양극체제 형성으로 유럽이 국제적인 지위가 하락했다. 이게 뭔 말이냐? 그 이전에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만 생각을 해봐도요, 전 세계를 주도하는 건 유럽이었죠. 그래서 유럽이 국제적으로 위상이 엄청 높았는데요,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소가 전 세계를 주도하다 보니까 유럽이 지위가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유럽 내에 서로 통합의 분위기가 일어나니 그 첫 번째가 유럽 경제공동체 EEC라는 것을 결성하고, 이것이 유럽 공동체로 발전하면서 현재 유럽연합 EU라는 거 여러분들 잘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문양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마크를 갖고 있잖아요. 이 유럽연합이 결성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면에서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영국이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큰 사건이 터졌죠. 브렉시트라고도 부르는데,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그 사건을 계기로 유럽연합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게 요즘 또 추세라고, 요즘 역사, 요즘의 역사, 요즘의 시사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냉전체제 완화에 대해서 볼 거예요. 냉전체제가 다극화 체제의 등장이에요. 소련의 영향력이 약화됩니다. 60년대에 동유럽 국가들이 반소 운동을 전개하고 중국과의 갈등 등으로 영향력이 약화되고, 미국의 영향력도 역시 약화돼요. 프랑스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나토에서 탈퇴하고 독자 노선으로 가려고 했어요. 드골 대통령이 그러니까 역시 미국의 영향력도 약화됐죠. 그리고 제3세계가 등장하고 유럽도 통합운동을 전개하는 등 소련과 미국의 양극 체제에서 다극화 체제가 등장하게 되는 가운데 이런 아저씨가 등장하죠. 바로 미국의 대통령 닉슨입니다. 이 닉슨 대통령은 냉전을 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요. 뭘 하냐?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해요.
이 내용이 뭐냐? 미국과 중국의 외교를 이제 수립하겠다. 냉전을 완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핑퐁 외교라고도 부르는데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 진영이었잖아요.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함으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사이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멀어지게 하고 더 다각화를 시킬 수 있는 한 가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독과 동독이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군비 축소를 합의하는 등 이념보다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문화가 생겨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도 성장하는데 일본의 성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냉전 체제가 강화되자 미국이 일본을 지원하게 됐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일본을 지원해 줬습니다. 왜냐?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을 통해서 일본은 직접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군수 물자를 지원하게 돼요.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80년대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서 세계에서 2등 가는 경제 대국이 됩니다. 미국이 일본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당연히 일본이 바로 위에 소련이고요. 그 위에 북한, 중국이 있기 때문에 일본을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견제하고자 했죠. 이 사진은 무슨 사진 같나요? 네, 딱 보니까 뭔가 나이 많으신 분의 머리를 자르고 있죠. 근데 얼굴 봐도 젊어요. 네, 홍위병이라고 하는 문화 대혁명 시기의 사진입니다. 뒤에 보면 마오쩌둥의 사진 또한 붙어 있습니다. 반동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하고요. 이건 무슨 건지 보이세요? 비슷한 복장의 어린 아이들 같아요. 딱 봐도 진짜 어려 보이죠? 뭔가 부시고 있어요. 무슨 문이라고 써져 있죠? 이 문을 부시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파괴와 홍위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마오 얼굴이 그려져 있는 다양한 책들, 아니 같은 책들을 들고 있죠? 이거는 마오의 어록을 써놓은 책인데 홍위병,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나이대의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다 들고 다니고 마오쩌둥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문화대혁명인데 문화대혁명이 뭔지 다시 보려고 합니다. 중국이 60년대에 사회주의 노선과 국경 문제로 소련과 관계가 약화됩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또한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사회주의 강화를 내세우면서 문화대혁명이라는 것을 추진합니다. 근데 이 문화대혁명은요,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 아까 봤듯이 문화유산을 파괴하고요, 자본주의 계열의 자본가 계층이라고 보여지는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를 좀 더 숭상하는 것 같다. 그런 성향이 보이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머리를 자르듯. 아까 그것처럼 그게 이제 그런 일들이나 학교의 선생님이 자본주의에 영향이 있다. 자본주의의 성향이 보인다. 그럼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끌어내릴 수도 있었고요. 의사들도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사회의 지식인들 계층이 그런 식으로 많이들 밀려났어요. 그래서 선생님 본 영화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야 하는 상황에서, 산부인과에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 상황에서 의사가 없었어요. 간호사가 그것도 잘 모르는 간호사가 해서 결국 산모가 죽게 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당시 문화대혁명의 폐단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유교, 불교, 이런 미신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종교시설들, 문화유산들을 파괴해서요, 정말로 가치 있는 중국의 많은 문화유산들이 당시에 파괴된 면서 사회 혼란이 심화되고요. 70년대에는요, 이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마오쩌둥이 결국 이 문화대혁명 이후에 책임을 물어서 완전 끝장나게 되죠. 그래서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으면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합니다. 자본주의 요소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일부 도입하면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정부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중국은 자본주의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그건 바로 이
덩샤오핑의 영향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민주화 시위 무력 진압 또한 있었어요. 경제는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했지만 정부의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민주화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天安門 사건이라는 게 발발하게 됩니다. 이게 이 아저씨가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고요. 이게 천안문 사건인데天安門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자어로 바꾸면 천안문입니다. 자금성 가장 앞에 있는 문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광화문 같은 건데 그 천안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화를 요구했어요. 이 사건이 이 사진이 정말 유명한 사진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 사람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앞에 탱크들과 무력 진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요. 이 탱크 앞을 막아섰어요. 그냥 지나가면 사람이 죽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은 탱크를 운전하는 사람은 옆으로도 갔다 그리고 막아서니까 다시 옆으로 가고 이러한 일을 반복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 당시에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중국은. 그래서 지금도 역시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 민주화 시위가 홍콩에까지 번지죠. 홍콩은 자유주의,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90년대에 양극 체제로 갑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아니고 그쪽은 자본주의로 계속해서 가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점점 중국으로 인해서 공산적인, 사회주의적인 또는 중국의 입맛에 맞게 법들이 개정되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의 시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가끔 봤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요, 이렇게 냉전은 완화되고 있지만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런 거 그리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굴러가는 국제 관계는 선생님 야생이라고 어떤 유튜버의 이야기를 따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현대사회에 어떤 문제들이 남아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볼 거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